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여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내의 한 대학에서 개최하는 직무 박람회에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그 지원관 역할로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만을 하다가 학생들 한 40여 명을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의 고민들을 직접 듣고 얘기를 해보고 그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가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 저하고 상담을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취업을 목전에 둔 3학년 또는 이제 4학년, 그것도 3학년들은 많지 않고 그 4학년 졸업생들, 준비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곳을 가야 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직무를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를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행성지를 직접 정해놓지 않고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곳을 여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만약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곳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가는 곳조차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취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가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가뜩이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사실은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뭐 공기업이면은 공기업 전반적으로 아무데나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기업이면 대기업 전반적으로 아무데나 갔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만약에 공무원이 떨어져도 나중에 다른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험처럼 마련해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공부의 효율이라든가 준비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그 NCS 기반의 취업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NCS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또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와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입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또 다른 고민을 반복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기업을 가고자 한다고 해도 내가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공기업의 어떤 직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교과목이라든가 직업 준비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통해서 또 그것을 역량으로 만들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관련 인턴, 뭐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맞춰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해 두셔서 목적을 갖고 좀 더 본인의 목표를 등대 삼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사가 이런 거구나. 아니면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쯤은 알고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DC 취업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질문 있어요 란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그 개인 이메일 elisa@bankerskorea.com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지난번에 했던 복습의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은행에서 전체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RM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그 심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국내 은행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심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사역의 역할은 금융기관이 특히 이제 은행이 기업과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이 그 기업이 어떤 그 다시 그 어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그 딜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 심사역 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사역들이 재무 상황이라든가 영업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마켓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이외의 모든 리스크들을 다 통합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심사위원회에는 이제 그 최종 승인을 하는 여신 심사역과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쓴 그 심사역과 그다음에 기업과 직접 소통을 하는 RM들이 참석을 해서 이 딜을 왜 그 진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딜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를 그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사 그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 내용을 전부 녹취해서 나중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게 되었던가를 이제 검토하게 나중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결정의 역할은 이제 외국계 은행도 심사역들, 그러니까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거의 다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최종 승인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권한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어떤 홍콩이나 싱가포르 리전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더불어서 심사역이 되기 위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자격증도 있고 관련 자격증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먼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 금융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신용 분석사라든지 그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여신 심사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에 가시면은 그 연수원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그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들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통해서 그 관련 업무에 대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취득하면 가장 좋지만 본인이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그 최근 국내 은행에서 그 관련 약간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급의 경우에는 공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나서 경력을 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직접 채용하는 그런 가끔 직접 채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RM으로 이제 커리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심사역들이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을 보는 그 어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RM으로 경력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충하고 싶은 거는 그 심사역 분들의 경우 이제 보고서를 앉아서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쓰시게 되는데 그 여자분들도 이 심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외국계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많은 여성분들이 심사역,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문성도 유지되고 어느 정도 그 좋은 그 인정도 받으면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많은 여성 그 학우들이 이런 데 좀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일화로서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업무들이 뭐 빠르게 일어나니까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긴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심사역들이 보고서를 쓰시는 그 부서의 경우는 도서관 같이 가장 조용하고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업무에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난번 복습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조금 독특하게 제가 부동산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은행이나 증권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다가 갑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이제 건물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 투기라는 약간 나쁜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기업에서도 해당되는 직무가 있고요. 금융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거는 부동산이 은행에서 접근하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보험사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일반 기업이 부동산 금융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해당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만 왔었는데 하나의 상품을 갖고 각각의 이런 직무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들 그 요즘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실물 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검토해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하고 지금 약간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각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그 금융에서 그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목차는요.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 그래서 그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 금융의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와 은행에서 접근하는 부동산 금융과 증권사에서 접근하는 부동산 금융, 자산운용사와 보험사의 부동산 금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말과 해서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 비교해서 쓰는 게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부동산은 약간 재산의 의미로 생각하실 때 부동산 이게 한자에 관련돼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나 그것에 또 연관돼 있어서 그 정착돼 있는 정착물의 경우를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는요, 항상 제가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짓고 정의하는가가 사실은 금융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물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하고 약관을 통해서 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그 금융을 시작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정의와 어디까지 그 한계, 그러니까 규정을 짓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자,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즉 토지나 그 정착물에 그 정착물인 건물이나 수목, 그러니까 즉 나무 같은 것들, 뭐 또 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외국에서는요, 보통 그 움직일 수 없는 아까 그 토지나 건물 등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정착물과 더불어서 그것을 소유하는 권리까지 일컬어서 대부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에 는 모두 동산으로 규정한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동산의 일부로 부속된 물건, 즉 담장이라든지 철도, 축대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에도 일반 그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무실 같은 데가 이제 오피스에 그 자리 잡고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의식주, 그래서 뭐 의복과 먹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들, 이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그 해당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업 쪽에서 부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 어떤 그 업무를 할 때는 그 공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공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행정 관련 업무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사무실,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요. 기업에서도 그런 오피스나 그런 그 사무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NC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NCS로 들어가시면 제가 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 NCS 학습 모듈 및 검색에서 그 보통은 분야별 검색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이 특별하게 분야별 검색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해서 부동산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면은요. 자, 먼저 일반 기업에는 이렇게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이제 총무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 이전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그 근무하던, 그러니까 있었던 기업인데 만약에 이제 대전으로 그 지역을 옮기게 되면은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옮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뭐 이곳을 임대해주고 다른 곳을 더 그러니까 매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그 임대로 들어와 있던 경우에는 이전하면서 그 상대의 그 다른 지역의 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업에서 그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총무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기업들이 공장 부지가 그 이제 잘 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이 이제 공장 부지로서는 맞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련 업무들도 상당히 많이 그 총무부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그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NCS는 부동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에 약간 소속된 개념으로만 봐서 여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살펴보면은 네, 여기에 금융보험 쪽은 여기 이제 자산운용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 부동산이라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영업 판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 생활에 이제 많이 접근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금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금의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금 전체의 유통을 부동산 금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동산의 개발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처분 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 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간단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론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지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본적이고 간단한 그런 부동산 금융이기도 하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그 모기지론, 그 미국의 그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처음 이제 시작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금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게 뭐지? 좀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은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시긴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일상에서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금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식,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채금융이라고 하면 뎨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채권 쪽을 많이 의미하는데요. 이게 뭐냐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이제 부채 금융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 채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빚이 되는 거기 때문에 뎨트해서 이게 부채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할 때는 우리가 이자를 상환하시는 것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부채 금융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냐면은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일부는 이러한 부채 금융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동산 금융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 어떤 것을 매입할 때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을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는 게 아니라 간접 시장과 직접 시장이라고 나눠지게 되는데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금융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직접 자본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 나중에 이제 증권사라든가 그런 데서 설명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금융과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개발금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거에 관련돼서 이따가 이제 P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은행은요 투자금융 파트에서 이제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증권사의 경우는 제가 전번에 IB 부서라고 했는데 IB 부서에서 대부분 이것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경우는요, 이제 부동산 투자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대체투자팀이라고도 해서 이 부동산 관련 금융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보험사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건물들의 그 보험사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해외에 만약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대형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들여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접 금융은 뎨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은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사회 시간에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라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경제 주체의 가장 큰 맥락으로 가계,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저희와 같은 가계와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이렇게 경제 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계에서 대부분 이제 적금들을 들거나 은행에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자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은행에 채무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간 이제 경제 주체 상황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계가 기업에 그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그 이제 우리가 모은 것을 은행을 통해서 기업으로 공급하는 형식을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뎨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 대출이라든지 담보 대출들이 이러한 간접 금융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는 이렇게 부채를 일으키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 금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뭐 조인트 벤처라든가 신디케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직접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맥락은 차이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무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금융 전반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간접 금융은 부채이기 때문에 채무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되고요.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주식 시장과 직접 금융의 그 경우는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본인이 주식시장에 팔므로 해서 이것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주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팔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발금융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PF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PF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항공기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선박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진짜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파이낸싱을 한다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어떤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자금을 빌려줄 때는 담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죠. 근데 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용이라든가 그 어떤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현금의 그런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일어나는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은 그 다 지어진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이제 그 은행과 거래를 할 때 그 부동산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큰 뭐 빌딩이라든가 어떤 항만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항만 시설 같은 경우 이제 SOC라고 해서 사회 이제 간접 자본 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아직 현재 있지 않은 것을 미래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현금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가지고 그 자금을 일으키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시행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라는 곳은
여기서 이제 부동산 PF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금융기관과 이제 더불어서 신탁회사라는 건데, 시행사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커다란 도시에 뭐 아파트도 건설하고 빌딩도 건설하고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거공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건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또는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진행하는 곳을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행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공사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공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그 건설사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GS 건설이라든가 대림 건설이라든가 그런 건설사, 뭐 금호 건설이라든가 대우 건설이라든가 그런 곳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사의 경우는요, 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는데요. 외국의 이제 시행사의 경우는 무슨 오피스 전문을 시행으로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뭐 호텔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행사가 시공사와 이제 도급 계약, 이 건물을 시행사에서 계획한 대로 짓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을 보고선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담보는 현재 확보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이 건물과 빌딩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이제 위험들이 있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그 보증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업무들이 이제 따라서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탁회사가 가끔 이제 같이 그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탁회사의 경우는 이제 왜 포함이 되냐면은 시행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만 세우고 시공사하고 사실 조금 의도적으로 뭔가 짜고선 그 대출만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그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사전 분양이라고 해서 그런 그 아파트나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돈을 미리 모은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짓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리 돈을 다 지불했는데 나중에 시행이나 시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뭐 시공사가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도급 계약을 나중에 시행사의 업무만을 신탁회사라는 곳이 위임해서 나중에 분양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PF에 있어서는 이제 전 과정을 따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 주체는 조금 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이제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요. 처음에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하고요. 금융기관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부동산 PF 사업 전반에 관한 진행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또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신탁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사는 시행사가 제안한 계획에 관련해서 사업성 전체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내에 있는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공항에 있는 전체적인 공항과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다 이런 시행사를 통해서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시공을 하고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이제 시행사도 업무를 담당하고 시공사에 관련된
리크루팅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인천대교를 건너갈 때 이제 인천대교가 처음에 이제 그 시공을 다 맞춰가지고 건너갈 때 여기에 어떤 시행사가 참여를 했었고 어떤 시공사가 참여를 했었고 금융기관은 어디가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어떤 곳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기관의 금융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은행의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뎨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채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현재 건물이나 빌딩이나 아니면 주택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로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담보로 이제 부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PF, 앞으로 만들어질 빌딩이나 건물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금 흐름이, 자금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그 부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고요. 이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금융 파트에서 부동산 금융 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그 금융 파트에는 전문가들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증권사는요 직접 자본을 빌려주거나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아까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그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이제 그 에쿼티 파이낸싱인데 주로 중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요, 은행도 들어가고 자산운용사도 참여하게 되고 그 뭐 보험사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맘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조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형식의 뎨 파이낸싱은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할지, 그다음에 주식으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게 될지 하는 것을 증권사가 주체가 돼서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개 역할들을 증권사가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그 같이 초대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사실은 직접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뭐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한다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자본시장 통합법 이후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I 부서라고 해서 직접 자기 자본을 일부는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나중에 제가 증권사의 업무를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에서는요. 펀드를 구성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구성에 있어서도 뭐 주식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채권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펀드를 구성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산운용사의 고유의 업무는 여러분들 그 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경우는 이제 이런 부동산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사에서 그 자기네 자산들을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뎨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그 이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기 자체로 그 건물들을 건물들을 투자해서 운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이제 자산 운용에 관련돼서는 자산 운용사에 위탁해서 일부 그 자산을 운용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리츠라는 그 이제 부동산 그 전문 이제 투자 신탁 그 기업이 있는데 요즘 리츠에 관련된 게 이제 많이 그 허용이 돼가지고 리츠를 통한 부동산 투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시장이 모자른 관계로 나중에 부동산 그 펀드와 리츠는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리츠에서 요즘 많이 좀 들으실 텐데 리츠는 간단히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준말이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항상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마침 그 한겨레 신문에 5월 3일에 그 나왔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내용은 은행이 최근에 부동산 금융에 공들이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그 주요 핵심 내용은 상업용 건물 투자 수년째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법령이라는 것도 굉장히 완화되고 해서 여러분들 은행이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아주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나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말까지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그걸 진행을 했었고요.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 KB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에 관련돼서 자산관리 사업단이라든가 그 PB센터 내에 부동산 투자 자문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보다는요, 이제 주택 대출 금리, 자, 이게 데파이낸싱이고 주택을 통한 이제 모기지론들인데 3.21%에서 상승세가 9월 만에 멈추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는 예대 마진의 폭이 조금 넓어지게 되는 경우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9개월 만에 이제 상승세가 그러니까 멈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그 LTV와 그다음에 DTI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융에서 보니까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LTV, DTI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LTV와 DTI라는 이제 용어를 자주 보시면 이제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이해하실 텐데요. LTV에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 론 투 밸류해서 그 가치, 그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평가해서 이거에 담보 대출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라는 주택이 있으면은 이것을 1억이라고 평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를 대출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를 할 것, 40%인 4천만 원 정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50%인 5천만 원 정도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DTI라는 거는 이제 총 부채 상환 능력 해가지고 수입에 관련된, 그러니까 수입에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조금 보충하고 싶은 거는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는 단지 현재 급여로 관련된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라든가 그 외에 금융 관련된 소득도 같이 포함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한 이제 부실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금융 기사들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바로 연결돼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욕 증시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뉴욕 그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로는 뭐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S&P 뭐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셔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같이 일제히 상승하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문 기사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더 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런 그 실용적인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이용하는 그런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금융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는 책은 지금 보시는 책으로,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2008년 현대인을 위한 금융 특강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의 저자 되시는 최혁 교수님은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그 재무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서울대 경영대 학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재무학계를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금융과 재무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일반인을 위한 금융 특강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이유는, 보통 금융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두꺼워서 일반인들 이게 가뜩이나 내용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많다 보니까 읽기도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체 내용이 3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준비했고요. 제가 자꾸 이제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요, 이게 거의 정말 그 2008년에 9월 15일에 발생했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라는 그 파산으로 시작됐던 세계적인 금융 위기라는 것이 정말 100년에 거의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중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뭐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대한 금융 지식이라든가 금융 용어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혁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그 본인의 의도도, 일반인들이 금융을 사실은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금융맹이라고 할 정도로 무지하다 보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미국에서 모기지론으로 인한 문제가 왜 내 펀드를 반토막 나게 한 거지 해서 전혀 연결돼서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목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2008년 9월 15일이라는 게 그 리만 브라더스사의 몰락입니다. 파산으로 인해서 그 리만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이라는 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파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전주곡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단 한 번에 파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등급, 신용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본문의 내용도 있고요. 금융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챕터마다 나와 있는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뭐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와 메릴 린치가 파산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AIG하고 시티 그룹,
그다음에 그 GM의 구제금융, 그다음에 더불어서 한국의 키코 사태까지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굵직하게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접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사건 중심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이제 들으실 텐데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든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딱 그런 금융 공기업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부펀드라든지 국부펀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금융을 하나하나 용어로 이제 익히시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것을 사건의 추이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이야기식으로 이해해서 훨씬 더 재밌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국부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국부펀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잘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펀드를 형성해서 해외에 있는 이제 뭐 실물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국계 이제 국부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건물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지금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역삼역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 싱가포르 투자청인 GIC라는 곳에서 자기네 그런 그 펀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 그 매입을 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 자산을 운용하고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KRC라든가 그런 곳들이 해외에 굵직한 그런 그 건물들이나 빌딩들을 그 매입했다는 기사를 가끔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제가 그 특별하게 이런 책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융을 간단히 이제 이론으로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내 그 현장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더 실용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제 신문이나 그런 것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더 탄탄하게 좀 연결해서 그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인문학 서적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2008년 금융 위기를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인터뷰를 보실 때나 면접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꼭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침 이 금융위기 이 책에 있어서 그 금융위기에 시작된 게 그 미국의 모기지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미국의 그 많은 주택들이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그 개인들에게 대출을 하면서 어떤 이제 가장 좋은 뭐 프라임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제 그 얼터너티브 등급이라든가 서브프라임 해서 서브프라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용 능력이 약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마구 대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몰락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행들이 그걸 또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면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까지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에 관련된 것을 이해할 때는요, 또 이제 기사를 이해할 때는 그것이 단지 그 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와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조금 자세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던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접하시면 그러한 조금 어떤 다른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능력을 키우시게 되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도서를 조금 많이 접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서를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더 많은 질문들이 저희가 더 많은 좋은 내용을 준비하도록 저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 여기 좀 보이는데 elisa@bankerskorea.com 또는 네이버에 CDC 취업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질문 있어요란에 좀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준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융 관련해서 제가 이런 것들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계기로 여러분들이 많은 용어들이라든가 아니면 사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다음에 더 많은 내용 준비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